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30%가 통과하는 그 전략 회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기름을 구하지 못해 달을 동동 구르는 이 상황에서 단 한 나라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입니다. UAE가 직접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대한민국만 조용히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과 3개월 전 한국은 UAE와 광산협력 350억 달러, 투자협력 300억 달러, 합계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 규모의 역사적 빅딜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배경에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UAE를 향해 날아오던 그 순간 한국이 만든 천궁T가 그것들을 하늘에서 격추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요격 성과가 UAE의 원유 우대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방이 곧 외교였고 외교가 곧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UAE라는 나라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고작 50년 전 이 나라가 있던 자리는 지도에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국가도 없었고 국경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족장들이 낙타 타고 모래바람 속을 돌아다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 국가이고 세계 6위 석유 매장국이며 한반도의 절반도 안 되는 땅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진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땅의 역사는 사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 기원전 5,500년경부터 이미 이 땅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해변에서는 기원전 4,500년에서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그 시절 이 땅은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의 중간 거점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지중해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해상 및 육상 무역로가 이곳을 지났습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는 본격적인 촌락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7세기 이슬람이 이 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이슬람은 순식간에 이 지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지역도 이슬람권에 편입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역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랍 민족, 이슬람 신앙, 부족 중심의 생활 방식,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아랍에미리트를 이해하는 핵심 코드입니다. 수백 년이 또 흘렀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의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포르투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들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영 제국이 나타납니다. 1800년대 초반 지금의 아랍에미리트 땅 페르시아만 남동쪽 해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부족 왕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왕국들을 토후국이라고 합니다. 유럽으로 치면 공국 정도, 부족 수장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아부다비, 두바이, 마지만, 오말쿠아인, 푸자이라. 이 이름들이 이미 이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적입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 인도로 오가는 무역선들이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도에서 오가는 무역이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결국 영국은 행동에 나섭니다. 1819년 대규모 군사 원정을 감행합니다. 군함 요척과 수천 명의 병력. 이건 이 지역 토후국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영국은 토후국 지도자들을 재산 테이블로 끌고 왔습니다. 1820년 해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후국들끼리의 해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번성하던 진주 채취 산업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해안은 전 세계 최고의 천연 진주 산지였습니다. 영국의 상인들도 이 진주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또 한 번 나섰습니다. 1853년 토후국들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습니다. 해상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영국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토후국들을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휴전 해안, 영어로 트루셜 코스트. 그리고 1892년 영국은 더욱 결정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배타적 협정. 토후국들은 영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나라와도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거나 영토를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보호령이 됐습니다. 외교권을 영국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을 완전히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각 토호국 내부 문제에는 최소한의 개입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식민지를 관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영국이 이 사막 지역까지 직접 관리하는 건 오히려 더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교와 해상 안보만 장악하고 내부는 알아서 하도록 놔뒀습니다. 이 덕분에 이 지역은 수백 년간 이어온 부족 중심의 독특한 정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 개입 방침이 나중에 아랍에미리트 건국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디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영토란 지도에 그어진 선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도자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바치는 부족 공동체의 생활권, 그게 바로 디라였습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느냐가 곧 자신의 소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 개념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황당한 지도입니다. UAE 영토 안에 동그랗게 오만 영토가 있고 그 오만 영토 안에 다시 작은 UAE 땅이 있는 마치 도넛 같은 구조. 이것을 이중월경지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오만 땅이 마다, 안에 있는 UAE 땅이 나와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지도가 생겼을까요? 1930년대 마다 마을 원로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동쪽에는 강력하고 안정된 오만 술탄국, 서쪽에는 서로 경쟁하며 분열된 여러 토호국들이 있었습니다. 마다에는 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물은 석유만큼이나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원로들은 계산했습니다. 가까운 토호국들에게 충성을 바치면 그들이 이 귀한 물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오만은 멀리 있으니 직접 간섭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분열된 토호국들보다 강하고 안정된 오만이 우리를 더 잘 지켜줄 것이다. 마다 원로들의 결론은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다 안에 있는 작은 마을, 나와의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나와 주민들은 샤르자 토후국의 해안 부족과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리적 거리보다 같은 부족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력한 유대였습니다. 나와 사람들은 샤르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을이 서로 다른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영국이 석유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국경을 정리하면서 각 부족의 충성 관계를 그대로 지도에 옮겼습니다. 부족 담당관이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은 누구 편입니까? 를 물어보고 그 답을 지도에 기록했습니다. 구두 충성이 공식 국경선이 된 겁니다. 1969년에 국경조사가 완료됐고 1971년 아랍에미리트 독립 이후 이 국경이 오만과의 공식 경계로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 황당한 이중월령시입니다.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1930년대마다 사람들은 더 안정되고 부유한 오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만과 UAE의 1인당 GDP 차이는 지금 2배 이상입니다.
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매일 UAE로 출퇴근해야 합니다. 1930년대의 선택이 100년 뒤의 운명에 갈랐습니다. 다시 역사의 큰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진주 채취와 어업. 페르시아만의 천연 진주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품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매년 여름 작은 목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심 10m에서 30m 아래로 맨몸으로 잠수해서 굴을 채취했습니다. 굴 한 알에서 나오는 진주를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이 도시들 모두 이 진주 산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이 지역에서만 매년 1200척 이상의 배가 진주 채취에 나섰습니다. 종사 인구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일본에서 양식 진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키모토 고키치라는 일본인이 진주 조개를 인공적으로 양식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저렴한 양식 진주가 전 세계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천연 진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두바이 크리크 주변에는 배를 팔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어부들의 햇렬이 이어졌습니다. 굳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족 장글은 세금을 거둘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훗날 이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을 심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 경제가 무너진 이 지역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아래 엄청난 것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53년 아부다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석유 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58년 아부다비 해상에서 창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아랍에미리트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62년 아부다비는 처음으로 원유를 수출합니다. 그 첫 수출을 기점으로 아부다비는 이 땅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958년 석유가 발견됐을 때 아부다비의 왕은 샤크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샤크부트 왕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유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돈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깔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샤크부트 왕은 석유 수입을 궁전 침실 바닥 아래에 그냥 쌓아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낙후된 채로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영국 당국도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1966년 아부다비 엘리트들과 영국이 함께 무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샤크부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동생을 새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이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18년에 태어난 자이드는 베두인식 사막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낙타를 타고 모래사막을 누비며 이슬람 경전을 외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1953년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현대적인 도시들, 그 인프라, 그 교육 시스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자이드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1966년 왕이 된 자이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석유 수입을 썼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주택을 지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키백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이드 대통령은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교육, 복지,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었으며 이것이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68년
영국이 철수 선언을 하자 자이든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1968년 1월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1971년까지 페르시아만 동쪽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패닉 상태가 된 건 뜻밖에도 이 지역 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 독립하고 싶겠지. 하지만 이 지역 왕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의 왕들이 영국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빼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낼 테니 계속 주둔해 주세요. 심지어 직접 비용을 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 왕들은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봤습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이 무너지고 인도가 독립할 때 지방 왕들과 호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박살났습니다. 네루를 중심으로 단일 인도 국가가 세워지면서 지방의 수많은 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라크도 봤습니다. 영국군이 1950년대에 철수하자 1958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 왕가는 멸망했습니다. 왕이 살해되고 국가가 전복됐습니다. 그 뒤로 쿠데타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저 꼴이 나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옆에는 무서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큰 나라들이 영국이 빠진 틈을 타서 자신들을 흡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아부다비 지역 부족장들에게 살금살금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왕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단가가 안 맞아. 당시 영국은 돈이 없었습니다. 서유럽, 특히 서독 방어에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동 사막에 있는 조그만 부족 왕국들을 지키려고 추가로 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971년 예정대로 영국군이 철수합니다. 이제 이 지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영국 철수가 확정되자 자이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1968년 2월 자이드는 두바이 왕 라시드를 만났습니다. 이 회담이 아랍에미리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왕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후국들에게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샤르자, 라스 알카이마, 아즈만, 우말 쿠아인, 푸자이라 9개 세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레인과 카타르가 발을 뺐습니다. 왜 우리가 아부다비 중심으로 끌려다녀야 해? 우리는 따로 가겠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라스 알카이마도 처음에는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71년 12월 2일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우말 쿠아인, 푸자이라 6개 토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탄생한 날입니다. 아랍어로 아리마라트, 아라라비아, 알무타이다, 영어로 United Arab Emirates, UAE. 1972년 2월 10일 라스 알카이마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7개 토후국 연합이 완성됩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게 불과 50년 전입니다. 7개 왕국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7명의 왕이 있습니다. 누가 대장입니까? 이건 현실적인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원로는 두 강자 사이에 딜로 났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구조는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아부다비 왕이 UAE 대통령을 맡는다. 대대손손 아부다비 왕가가 대통령직을 세습한다. 두바이 왕은 UAE 부통령 겸 총리를 맡는다. 대대손손 두바이 왕가가 이 자리를 세습한다. 그리고 아부다비와 두바이만 연방 최고 평의회에서 거부권을 갖는다. 나머지 5개 토후국의 왕들은 각자 강요직을 맡아 세습하되 실질적인 권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아부다비와 두바이 양대 군주 제국가가 거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UAE는 완전한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각 토호국은 자치권을 가집니다.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토호국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샤르자는
샤르자 왕이 알아서 통치합니다. 라스알 카이마는 라스알 카이마 왕이 알아서 통치합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UAE는 7개 토호국의 연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UAE는 7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부다비 왕가가 대대손손 물려받습니다. 전제군주제 연방국가입니다. 짐이 곧 법입니다. 1996년 5월 정식 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 수도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독립 25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이제 건국 이후 자이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1971년 12월 2일 자이드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날부터 했던 일을 보면 왜 이 사람이 UAE의 국부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자이드는 연방 통합에 집중했습니다. 7대 왕국을 진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973년 UAE 전체가 쓰는 단일 화폐 디르함을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토호국마다 다른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이드는 석유 수입을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공립학교는 UAE 국민이라면 전액 무료, 병원을 지었습니다. 의료비도 무료, 도로를 깔았습니다. 사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주택을 지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제공했습니다. 셋째로 자이드는 사우디와의 국경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1974년 제다 조약을 통해 사우디와의 오랜 국경 갈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넷째로 자이드는 아부다비 국구펀드를 설립했습니다. 1976년의 일입니다. 석유 수입을 그냥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이 국부펀드가 오늘날 전 세계 최대 규모 국부펀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이드가 만들어낸 UAE의 가장 큰 유산이 있습니다. 관용. 이슬람 국가임에도 종교적 관용, 여성 권리 신장, 외국인 포용,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이드는 종교적 관용, 여성 인권 신장, 평등, 환경,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주며 타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 관용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이 방향성이 오늘날 전 세계 기업과 인재들이 UAE로 몰려드는 토대가 됩니다. 자이드는 2004년 11월 2일 세상을 떠납니다. 33년간 UAE를 이끈 건국의 아버지. UAE에서 자이드의 이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메인 도로, 쉐이크 자이드 로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스크 중 하나,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아부다비 국제공항의 공식 명칭, 모두 자이드의 이름입니다. 자이드 대통령이 만들어낸 UAE를 경제적으로 받쳐준 건 아부다비의 석유였습니다. 아부다비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UAE 전체 면적 약 83,600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3분의 1 크기입니다. 그중 아부다비의 면적 약 67,000제곱킬로미터, UAE 전체 면적의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UAE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이 이 아부다비 땅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UAE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아부다비 토후국 하나가 전 세계 석유 매장국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석유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아부다비 투자청 ADIA입니다. 1976년 자이드 대통령이 설립한 바로 그 국부 펀드입니다. 운용 자산이 최소 수천억 달러, 외부 추정에 따르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부동산, 채권, 주식에 아부다비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UAE 전체 GDP에서 아부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2026년 기준 UAE 전체 GDP는 약 4,300억 달러. 이 중 아부다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방정부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원유 판매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나머지 5개 비산유 토후국들을 지원합니다. 아부다비가 버는 돈으로 샤르자, 아지만, 우말 쿠아인, 라스알 카이마, 푸자이라가 먹고 삽니다. 이 구조 덕분에 7개 토호국이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UAE를 이해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UAE 전체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90%가 외국인입니다. 자국민은 10%, 1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1971년 독립 당시 이 땅의 전체 인구는 불과 수십만 명이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석유 개발이 시작되고 건설이 시작되고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땅에는 그만큼의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해법은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데려오는 것.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필리핀, 중국.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 두바이의 인구는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UAE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일하고 돈 벌고 계약이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1,100만 명인데 자국민은 100만 명입니다. 이 구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삽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부 보조금. 국민들이 굳이 힘든 민간 일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 결과 민간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채웁니다. 100만 명의 자국민이 1천만 명의 외국인을 관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각자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먼저 아부다비, UAE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입니다. 면적 85%, 석유 대부분, 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으로도 조용히 발전 중입니다. 루브르, 아부다비, 페라리 월드, 워너브라더스 월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장료? 무료입니다. 아부다비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부자인 느낌입니다. 다음은 샤르자, UAE에서 세 번째로 큰 토후국입니다. 샤르자는 보수적입니다. UAE에서 유일하게 알코올 판매가 금지된 토후국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정체성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 문화 자본으로 2016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라스 알카이마, UAE 북부에 위치한 토후국입니다. 1972년에 가장 늦게 합류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관광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짚라인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지만, 면적 259제곱킬로미터, 7개 토후국 중 가장 작습니다.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작은 나라도 당당히 UAE 연방의 일원입니다. 우말쿠아인과 푸자이라, 이 두 토후국은 UAE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입니다. 경제적 기여도 낮고 인구도 적습니다.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7개가 모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UAE는 외교에 있어 아주 독특한 전략을 씁니다. 한마디로 모든 강대국의 친구가 된다.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와도 거래하고, 유럽과도 협력합니다. 미군이 UAE에 주둔하는 걸 허용합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 중 미군 주둔이 허용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UAE가 중국을 위한 비밀 해군 기지를 건설해 주려다 미국에 들켜서 큰 파장이 났습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의착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왜 이런 줄타기를 할까요? UAE에는 미국 자본도, 중국 자본도, 유럽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UAE를 제재한다면 미국 자본도 다 날아갑니다. 중국이 UAE를 압박한다면 중국 투자도 다 끊깁니다. UAE는 모든 강대국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UAE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든 겁니다. 자국민 1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생존을 위해 짜낸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2020년 UAE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UAE가 이스라엘과
공식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UAE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과 친해지는 것은 자국민 여론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UAE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이 되면 우리가 더 불안하다. 적을 하나라도 줄여야 산다. 그리고 이 협정으로 UAE는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도 대화가 되고 팔레스타인 지지 이슬람 국가들과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면서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나라. 현재 중동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카타르와 UAE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UAE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도 현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에너지, 화학, 금속, 항공, 관광과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UAE 연방 차원에서도 UAE 비전 2021을 발표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단순히 석유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교육과 기술과 혁신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UAE의 성장률이 4%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 비석유 부문이었습니다. 관광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동 최초의 화성 탐사선 희망을 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위성 협력도 그 일환입니다. 2025년에는 한국의 세트웩 I와 협력해서 에티아드셋 레이더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UAE는 지금 석유 없이도 살아남을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 두 나라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건 1980년 6월 18일입니다. 수교 이후 두 나라는 에너지, 건설, 교역, 방산 분야에서 꾸준히 관계를 쌓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됐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200억 달러. 이것이 두 나라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군 아크 부대가 UAE에 파병됩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UAE 특수부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국방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이 협력이 쌓이면서 2018년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아부다비 알와탄 궁전에서 UAE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전산 350억 달러, 투자 300억 달러, 총 6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 그리고 2026년 초 중동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UAE는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이 최우선입니다.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45년간 쌓아온 신뢰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겁니다. 외교부 공동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국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기원전 5500년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땅, 1820년 영국이 등장한 땅, 1958년 석유가 발견된 땅, 1966년 자이드가 왕이 된 땅, 1971년 아랍에미리트가 탄생한 땅, 그리고 2026년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의 나라가 된 땅. 55년 만에 베두인 부족 사회에서 세계 최강의 외교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첫째,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이드는 석유 수입을 개인 금고에 쌓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에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둘째, 뭉쳤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란에
사우디에, 아니면 내부 쿠데타에 무너졌을 겁니다. 7개 왕국이 연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모든 강대국과 싸우지 않고 모두의 친구가 됐습니다. 자국민 100만 명의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석유가 있을 때 석유 없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날의 UAE는 석유 하나로 버티는 나라가 아닙니다. 관광, 금융, 방산, 우주, 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그 미래 설계에 중요한 축이 됩니다. 방산과 원전과 AI와 우주, 두 나라는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막 위에 세운 기적.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